근데 알트는 실제로 100배, 1000배가 나오거든요. 그럼 100만 원만 넣어도 인생 역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저실이 필요한 분들이 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어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알트 안 좋은 건 아닌데 나는 예외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알트를 넣어놓으면 자기가 당장 눈에서 2배 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에 비트코인은 뭐 시간의 문제지 상승할 거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최악의 네. 시나리오를. 비트코인의 설립자인 그러니까 발명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의 비트코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량, 주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에 채굴했다가 노트북 재 버려서 뭐 이런 물량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만에서 300만 개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이상이에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정부한테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법을 바꿔갖고 보유세를 매기는 거죠. 네. 근데 보유세를 한 50년 내야 되는데 우리 코인으로는 안 받아. 달러로 받을 거야. 네.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마운트 곡스의 그 14만 개 뉴스에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니 반토막 나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약 뭐 한 200만 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 리스크는 별로 없지만 그 두려움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 근데 보이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우선 저 궁금한 건,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확인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본인을 밝히지 않으려고 되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거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화폐를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추적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 말도 했었고,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가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에서는 소각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소각이라는 게 뭐냐면 코인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불로 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개 주소는 아무도 이 암호키를 안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공개 주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개 주소가 무작인데 사람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네. 그 비밀키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 주소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보내버려요. 그런 걸 소각이라고 하는데 왜 110만 개를 소각하지 않았는지는 퀘션이죠. 그건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110조잖아요. 그러면 110조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이.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뭐 특정 뭐 공격할 수도 있을 수준인 거고. 지금은 우리 생각으로는 많은 건데요. 네. 월가에서는 이거는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지금에 비해서 10배가 된다면 그것도 네. 같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네. 그거는 어떤 나라, 어떤 네. 미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액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딘가에 그냥 잠들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보유세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게 뭐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하고 게임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국가는 나랑 같이 테니스를 치는 상대방인데 네. 심판도 겸한다. 마음대로 한다. 부동산 하시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뭐 다들 그렇죠. 네. 네, 당해본 사람들. 국가라는 게임 플레이어는 네. 절대자예요. 심판도 겸해요. 게임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심판만 해야 되는데 게임에 참여합니다. 룰도 바꾸고. 네, 그 룰을 바꿔요. 네. 보유세 못 매길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충분히. 하긴 그렇죠. 뭐 이게 뭐 인원도 소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가들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자산을 지금 뭐 범죄 조직한테 막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그 시장에 막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계속 그 압수를 했었고, 미국은 정부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판 정부입니다. 네. 2014년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이제 마약이나 총기류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구입하는 다크웹에서 네. 사용했거든요. 네. 그 다크웹의 이름이 실크로드였어요. 그 실크로드를 덮쳤더니 거기서 뭐 몇만 개 이상이 나온 거죠. 그거를 그냥 팔더라고요. 그 경매로. 그리고 올해도 팔았어요. 그 실크로드 사건과 관련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압수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이제 이게 비트코인 속성인데 이렇게 딱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넣어놨던 돈들, 마약을 사려고 했던 돈들은 실크로드의 계좌가 아닌데 고객들의 계좌인데 그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제 또 기소할 수가 있는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장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돈 거래가 됐다는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은 저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 거를 움직이지 않고 미국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비트코인 또 10만 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수량이 적어서 이득인 것도 있지만 수량이 또 적은데 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한 이런 불안함이 또 있긴 있네 이게. 아 그리고 영국 법원이 올해 1월에 발표했는데 중국인을 영국에서 재판에서 이겼는데 네. 그 중국인이 2017년도에 비트코인 6만 1,000개를 들고 파운드로 바꾸다가 걸렸어요. 영국에서 중국인인데. 6조네. 그렇죠. 그걸 또 영국 법원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팔 거야 아마. 팔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과 이제 좀 조율을 하겠죠. 외교 문제. 그 중국 거 아닌가요? 중국인한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못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숨겨진 물량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게 어느 순간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10만 개. 지금 말하는 건 전부 10만 개, 뭐 몇만 개 이런 수준인데요. 그 스케일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위험은 110만 개. 사토시 나카모토만큼은 아니지만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추정되는 게 한 또 5, 60만 개. 또 그보다는 아니지만 또 한 1,000명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또 한 5, 60만 개. 뭐 이러면서 초기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올 리는 없겠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정부가 찾더라도 그게 괜찮다라는 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비트코인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비트코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잘 모르는데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이야말로 날개를 달죠. 왜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일반 컴퓨터보다 몇 조 배의 계산을 더 빨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쓰고 있는 그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하고 무관하다라는 양자 컴퓨터 못 뚫는다는 이론도 있어요. 근데 네. 뚫는다고 전제를 해보면 그 양자 컴퓨터를 돌리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밀키를 회수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나머지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회수할 거 아니에요. 네. 못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특별한 장점이 이 모든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발견됐다 그러면 비트코인 월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자 컴퓨터 내성 암호 체계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를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로 바꾸겠다. 네, 다 가는데 사토시 나카모토 가까이 못 갈 거예요. 못 나오겠죠. 이게 자기는 작은 숨겨져 거죠. 있으니까. 무슨 못 가죠. 그러면 네. 얘는 보물섬 지하에 있는 보물섬이 되는 거죠. 네. 110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인양 업체들이 네. 엄청난 양자 컴퓨터를 구입해 갖고 이 그러겠죠. 몇백 조를 이제 보물섬 인양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걸 인양하면 이 키를 가지고 이 새로운 비트코인이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재밌죠. 아직 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좀 넘어서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무조건 뭐 양자 컴퓨터가 뭐 나쁘고 좋고는 아니네요. 아니 무조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그 양자 컴퓨터론자들의 말대로 나와서 상용화가 되고 누구나 돈을 내면 살 수 있다면 그거 사가지고 사토시 나카모토랑 이 초창기 그 코인들을 사람들 거 다 꺼내면 되니까. 우리 그 해저에서 보물섬 인양하잖아요. 네. 그랑 비슷한 비즈니스가 나오죠. 어디 그 쓰레기장에 어디 처박혀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도 다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장 뒤질 필요 없는 거죠. 매트리스란 영화에서처럼 진짜 오프라인에 가갖고 그 위치를 파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에서 그냥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되기만 하면 진짜 그 뭐 약간 대항해 시대처럼 막 가서 막 진짜 막 다 보물섬 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저 같은 사람이 떠들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세계는 오히려 혼란 없이 새로운 양자 컴퓨터 내성 암호 체계 비트코인으로 이사를 다 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약간 좀 혼돈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아주 그냥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쨌든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급등은 상관없는 거지만 잠깐이라도 다시 또 급락이 나오면 좀 불안하니까 이 급락 시나리오는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것 말고 뭐 또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면 이제 또 유동성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떨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운트 곡수 사건 같은 게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떠들 거고 또 예전과 비슷하게 또 양자 컴퓨터 뭐 묵시록을 또 언론에서 떠들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도 다른 투자자랑 비슷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뉴스라도 이미 그것이 알려져 있으면 별로 시장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럼 안 알려져 있는 뉴스가 뭐지? 이런 상승장에서 꼭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거대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요. 그러네요. 뭔가 해킹당해서 뭐 파산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해킹을 당한 적이 없는데 아마 미국이나 중국 정부는 거기에 사이버 부대는 거래소 정도는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을 거예요. 네. 하기도 쉽고 해킹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해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뒷문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해킹하면 돼요. 그 사람. 그러네. 사실 생각해보면 뭐 내가 CIA를 동원해서라도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되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어나니머스라는 데는 해킹 안 되는 시스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어나니머스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해킹 못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래소가 어딘가 하나 또 뭐. 그렇죠. 그런 뉴스가 있으면 또 파산한다거나. 폭락을 하겠죠. 근데 그때 사셔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회복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위험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아주 미세한 크리스탈 같이 되거든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때는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누가 먼저 그 의자 돌리기에서 이렇게 네. 하느냐인데 지금은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쨌든 뭐 4년의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것도 참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걸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장 기세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좀 급락할 때마다 사라.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보통 한 3년 가고 또 1년 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간을 보지 마시고 그 진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사람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뭐 심리. 지금은 제가 1억이 넘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지금 돈 싸들고 비트코인 사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가 와요. 그 지표가 뭐냐면 알트들이 난리가 날 때예요. 뭐 이 알트 저 알트가 갑자기 막 100배 1000배가 됐다고 얘기를 들으시면 네. 좀 서늘함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 한번 좀 빠지면서 알트코인 뭐 박살났다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던데 그렇죠. 그 정도라면 아직 그 광기의 단계는 그렇죠. 아니다. 반대로 또 홍콩에서는 또 ETF 승인, 뭐 이더리움도 뭐 승인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뉴스죠. 저는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F 승인 나고 나서 6,300만 원의 비트코인 2개를 샀습니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비트코인부터 샀어요. 네.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5천만 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겼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언론에서 알려줬어요. 그 저한테 홍콩에서 났는데 이더리움에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먼저 샀어요. 바로 사야 돼요. 480만 원에 네. 왕창 샀어요. 어. 그리고 지금 440만 원 네. 이러거든요. 제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안목인데요. 비트코인은 의외로 되게 정직해요. 이거 굿뉴스거든요. 이더리움에게 너무 굿뉴스입니다. 이더리움이 이런 대접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알트랑 다르지. 라는 게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인지 체계인데 네. 이렇게 홍콩에서 비트코인하고 거의 동급으로 해줬잖아요. 이더리움 입장에서 이거 굿뉴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이더리움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떨어진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예전에 상승세 따지면 지금 이더리움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논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이 오면 이제 겨울을 깨고 나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그 개구리예요. 깨고 네. 나오는데 실제로 활개치는 곤충, 나비 이런 애들은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 시작을 합니다. 이더리움 시장이 오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온갖 이제 나비, 벌 이런 봄을 알리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 억울하죠. 네. 겨울을 견딘 건 우리인데 저 날아다니는 애들은 따로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전령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 투자도 뭐 변동성은 더 크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비트코인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마저도 괜찮은데 네. 이더리움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뭐 주식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10배 오르면 여기서 성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네. 네. 이 불장에서 10배 그러면 에이 이래요. 여기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10배도 재미없을 수준이면 부자가 되면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부자가 못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못 버티고 이제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네. 오랫동안 견디가지고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네. 다 이상한 걸 해서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만히 현물을 사서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진 거래를 하고 하다가 이제 선물하고 막 또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알트를 하면 이제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트는 보통 100배를 보시더라고요. 100배.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10,000배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네. 그러면 10배 돼봐야 기분은 좋지만 인생 역전 안 되잖아요. 근데 알트는 실제로 100배, 1000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100만 원만 넣어도 인생 역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분들 혹은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어리고 네. 이런 기술에 좀 빠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알트 안 좋은 건 아는데 나는 예외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시장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한 번 먹으면 1,100고 잃어봐야 뭐 내가 가진 건 1,000만 원 날라간다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에 돈 다 날리고 하는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순식간에 막 90% 막 빠지고 뭐 이런 일들 때문인 거죠. 제가 2018년도에 모 대학의 학부생들한테 강연을 갔어요. 한 500명 정도 듣는 강의였는데 작년에 2017년 불장에서 암호화폐 투자해 본 사람을 했더니
한 5분의 3이 손을 들더라고요. 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초중반 네. 학생들이 등록금 갖고 한 거예요. 아, 뭘 했겠어요? 비트코인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알트 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대가 지금 네. 비트코인 쳐다도 안 봐요.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면 사실 다 성공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보 좀 다 뚫었으니까. 근데도 다들 잃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변동성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에서는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모든 자산은 팔아야 이익입니다. 네. 근데 알트를 넣어놓으면 자기가 당장 눈에서 2배 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럼 기분이 너무 좋죠. 뭐 일주일 만에 2배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네. 이런 상승장에서는 다 천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상승장 한번 잘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실제로 잘 먹고 나오는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1% 미만이 아마 이길 거예요. 그래서 뭐 20, 30대들이 요즘에 강남에 건물 사러 오는데 다 현금 들고 오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코인 하는 사람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수만 명이 아마 다 파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통 이제 그게 진지하게 나이 드신 분들 가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 못 본 것 같고요. 그 20대가 이제 용돈 네. 갖고 등록금 갖고 이제 인생 역전 노리면서 이제 하다가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 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ETF까지 들어가죠.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더리움 안전자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20, 30%씩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좋은 자산입니다, 이더리움.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지금 그 홍콩 ETF 승인은 어쨌든 미국에서 승인한 거 대비는 좀 좀 약한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떤가?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 그 레벨이 다르죠. 미국에서 승인해야 이제 최종적인 합격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고사 합격한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홍콩은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역외고요. 중국하고 연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홍콩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별로 시장 영향을 안 미쳤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에 보면 나오는데 이 홍콩이 이거를 허가해 주면서 중국 자본이 못 들어오게 끊어놨어요. 아, 그래요. 블로킹을 해놨죠. 네. 들어가요, 근데. 뭐 알아서들 하겠죠, 뭐. 그럼요. 어. 네. 원래 중국은 자본을 통제하는 국가예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홍콩을 경유해 갖고 자본을 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왜냐하면 관시잖아요, 관시. 네. 다 있겠죠. 뭐. 그러니까 한둘 건너면 다 가족이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중국 자본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에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두 축이 있잖아요. 세계에는 이제 월가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무시 못할 중국이라는 돈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도 10년 전엔 중국 자본이었어요. 중국 현상이었어요,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런 게 빨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국도 10년 전에 13만 개를 투자받았어요, 비트코인을. 그 당시도 큰 돈이거든요. 네. 그거를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자금 세탁하다 걸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네. 우리나라 부자들 비트코인 지금도 몰라요. 근데 중국 부자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막연하게 좀 약간 온실 속에 있어요. 네. 나라도 괜찮고 뭐 외국에 내가 적당하게 돈도 보낼 수 있고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외국에다 부동산 사고 금 사고 이런 지난달만 중국에서 금 수입량이 34%가 전년 대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못 사게 하니까 중국 부자들이 금을 막 또 사거든요. 네. 홍콩이 열렸잖아요. 네. 금도 사는데 중국 정부가 금 막을 수 있어요. 그 실물이니까. 홍콩에 이제 이 디지털 못 막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뭐 확실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 돈을. 근데 작가님 사시면 어쨌든 바로 내려가네요. 그렇죠. 저도 인디케이터예요. 네. 그렇지만 기다리면 결국에 승리한다. 저는 기다리죠. 그러면 결국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둘 다 지금 상황은 되게 좋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더리움은 괜찮을 거예요. 알트를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는데 알트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자살 방지용으로 가면 좀 위로해 주면 그거는 희망을 여기다 걸어봐. 우리가 착실하게 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당장 막 절망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봐 의미 없잖아요. 네. 야, 우리 이더리움을 한번 노려보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용으로. 이게 좀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야 10배 정도 오르는 거 요 약한 걸로 해. 왜 100배짜리를 노려 이런 거네요. 여기는 이제 한강 다리에 서성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접근이 좀 달라야 돼요. 네. 워낙 이쪽은 이제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 네.